저는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국 121국 소속 해커였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외국의 은행과 암호화폐 거래소를 해킹하여 달러를 빼내는 일입니다. 제가 입력하는 해킹 코드 한 줄 한 줄이 누군가의 인생을 파괴했고 그 돈은 오롯이 수령님의 핵무기 개발에 쓰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조국을 지키는 영광스러운 임무라고 믿었습니다. 당이 그렇게 가르치고 배웠으니까요. 김일성 종합대학 컴퓨터과학부를 1등으로 졸업하고 국가가 선택한 엘리트 사이버 전사였죠. 평양 대동강구역의 지하 3층, 햇빛 한 줄 들어오지 않는 비밀 사무실에서 은밀하게 많은 시간을 해킹을 하고 있죠. 그것이 범죄인지도 모른 채 2015년 어느 날 제가 해킹한 미국 대학교 서버에서 우연히 본 것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 저는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12년 2월 저는 22살의 나이로 인민무력부 정찰국에 배치되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컴퓨터과학부 수석 졸업생에게 주어진 최고의 영예였죠. 부모님은 자랑스러워하셨고 친척들은 부러워했습니다. 평양 대동강구역의 한 평범해 보이는 5층짜리 건물, 그곳이 제 직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무실은 지하 3층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 철문이 3개나 있었고 각 문마다 지문 인식과 망막 인식을 거쳐야 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들어올 때마다 제 가방을 뒤졌고 핸드폰은 당연히 금지였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50여 명의 해커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컴퓨터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김일성 주석님과 김정일 장군님, 김정은, 원수님의 초상화가 나란히 걸려 있었죠. 창문은 하나도 없었고 형광등 불빛만이 24시간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제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외국의 금융기관과 암호화폐 거래소를 해킹해서 달러를 빼내는 것. 조장 동무는 말했습니다. 동무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우리 공화국의 핵무력을 완성하는 거요. 이것은 미제와의 전쟁이요. 하루 12시간씩 일했습니다.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에 퇴근하는 게 기본이었죠. 하지만 작전이 있는 날은 밤을 새우기도 했습니다. 사무실 한쪽에는 간이 침대가 있어서 그곳에서 잠깐 눈을 붙이고 다시 일어나 코딩을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서버를 거쳐서 해킹했습니다.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죠. 파이썬과 C++로 악성 코드를 만들고 피싱 메일을 보내고 보안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아냈습니다. 성공하면 조장 동무가 칭찬했고 실패하면 자아 비판을 써야 했습니다. 2014년 어느 날 제가 속한 팀이 동남아시아의 한 은행에서 $10,000,000를 빼냈습니다. 다들 환호했죠. 그날 저녁 우리는 특별 배급을 받았습니다. 중국산 담배 한 보루와 초코파이 한 상자. 저는 그게 정말 큰 포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0,000,000를 벌어다 줬는데 받은 건 고작 그것뿐이었지만 저는 의문을 품지 않았습니다. 당이 알아서 잘 쓸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2015년 5월 제 인생을 바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교 서버를 해킹하는 작업이었죠. 목표는 연구 자료를 빼내는 것이었는데 저는 그 과정에서 실수로 대학교 도서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수십만 권의 책과 논문이 디지털 파일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몇 개를 열어봤죠. 경제학 책, 정치학 논문, 역사 자료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북한에 관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남한의 30분의 1 수준이다. 북한 주민들은 만성적인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다. 탈북자 증언에 따르면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미제의 거짓 선전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너무 많은 자료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UN 보고서, 국제 엠네스티 문서, 학술 논문들 모두가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남한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해킹했던 남조선의 은행들, 그들의 시스템은 우리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본 서울의 사진들, 밤하늘을 수놓은 불빛들, 고층 빌딩들, 거리를 가득 채운 자동차들. 평양의 화려함이 초라해 보일 정도였죠.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배운 게 다 거짓말이었던 건 아닐까? 하지만 이런 생각 자체가 반동이었습니다. 들키면 정치범 수용소행이었죠.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왔습니다. 같은 팀의 박동무가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출근하지 않더니 조장동무는 박동무는 반당반혁명 행위로 적발되어 처리되었소라고만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죠. 묻는 것 자체가 위험했으니까요. 나중에 몰래 들은 이야기로는 박동무가 해킹하다가 남한 드라마를 다운받아 봤다고 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드라마 하나 봤다고 인생이 끝난 거죠. 그의 빈자리를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자유가 없다는 것을. 생각할 자유, 알 권리, 심지어 궁금해할 권리조차 없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다시 그 대학교 도서관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이번엔 임무가 아니라 제 의지로. 저는 탈북자들의 수기를 읽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남한에 와서 처음으로 사람답게 살았다는 문장들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온다면 저도 이곳을 벗어나야겠다고. 2017년 가을, 제 탈북 결심을 확고하게 만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부서에 새로운 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남한의 병원과 발전소를 타깃으로 랜섬웨어 공격을 하라는 명령이었죠. 환자 정보를 인질로 잡으면 돈을 낼 수밖에 없소. 조장동무의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킹이 아니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짓이었죠.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하는 환자가 있다면 시스템이 마비된 병원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하지만 탈북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찰국 요원의 탈북은 국가 최고 기밀 유출로 간주됩니다. 제가 사라지면 온 나라가 뒤집어질 게 뻔했죠. 가족들도 연좌제로 정치범 수용소에 갈 겁니다. 그래도 저는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필요한 건 돈이었습니다. 저는 몰래 비트코인을 모았습니다. 제 작업 중 일부를 빼돌려 개인 지갑에 조금씩 보낸 거죠. 들키면 즉결 처형이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1년 동안 모은 돈은 미화로 약 5,000달러 정도였습니다. 다음은 탈출 경로였습니다. 저는 업무상 중국 심양에 있는 연락책과 암호화 메신저로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 조심스럽게 탈북 브로커에 대한 정보를 물었죠. 혹시 친구 하나가 중국으로 넘어가고 싶어 하는데? 라고 돌려 말했습니다. 연락책은 며칠 후 답장을 보냈습니다. 함경북도 무산 쪽이 요즘 경비가 약하다더라. 하지만 겨울엔 강이 얼어서 위험하니 여름이 낫지. 그 짧은 메시지가 제게는 희망이었습니다. 2018년 3월 저는 탈출 날짜를 정했습니다. 4월 25일 태양절 행사 기간이었죠. 전국이 행사 준비로 정신없을 때 경비가 가장 허술해질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부모님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면 막으실 게 뻔했고 모르는 게 부모님께도 안전했으니까요. 저는 매일 밤 부모님 얼굴을 보며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저는 이 체제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탈출 이틀 전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동료들과 농담도 하고 점심도 함께 먹었죠. 아무도 제가 이틀 후 사라질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저는 작은 배낭 하나를 챙겼습니다. 여벌 옷 한 벌, 물, 그리고 평양에서 무산까지 가는 기차표. 그게 전부였습니다.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나는 반역자가 되는 거구나. 아니, 어쩌면 자유인이 되는 걸지도 모르지.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2018년 4월 25일 새벽 5시 저는 평양역에 도착했습니다. 태양절 행사 때문인지 역은 평소보다 한산했습니다. 보안 요원들도 졸린 눈으로 형식적으로 신분증만 확인했죠. 함경북도 무산까지요? 친척 방문입니까? 네, 할아버지 제사가 있어서요.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기차는 12시간이 걸렸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저는 이게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양의 고층 건물들,
논밭들, 산들. 태어나서 28년을 살았던 이 땅. 미워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건 제 조국이었으니까요. 다만 이 땅을 지배하는 체제가 문제였을 뿐. 무산에 도착한 건 저녁 6시였습니다. 저는 미리 연락해둔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였는데 눈빛이 날카로웠죠. 돈 가져왔소? 저는 준비해온 중국 위안화 3만 위안을 건넸습니다. 약 5,000달러였죠. 그는 돈을 세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밤 11시 두만강 상류로 가겠소? 거기서 강을 건너면 중국 투먼시오. 밤 10시 저는 브로커를 따라 산길을 걸었습니다. 4월인데도 밤바람은 차가웠고 달은 구름에 가려 어두웠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브로커가 멈춰 섰습니다. 저기 보이소? 저 불빛이 국경 초소요. 우리는 저기서 200m 떨어진 곳으로 건널 거요. 강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폭이 30m도 안 되어 보였죠. 하지만 물살이 거셌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소리내면 안 돼요. 국경 초소에 소총 든 병사들이 있어. 들키면 쏘는 거요. 제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 브로커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배낭을 머리 위로 들고 강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뼈가 시릴 정도로 차가웠죠. 물은 허리까지 차올랐고 급한 물살에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기서 초소 쪽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강물을 훑었죠. 저는 본능적으로 물속에 엎드렸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을 덮쳤고 숨이 막혔습니다. 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물속에서도 그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죠. 제 옆 2m쯤 떨어진 곳에서 물이 튀었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탕! 탕! 총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빗나갔죠. 그리고 마침내 제 손이 반대편 강둑의 흙을 움켜쥐었습니다. 중국이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강둑을 기어 올랐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병사들이 소리치는 게 들렸습니다. 놈이 넘어갔다. 중국 측에 연락해. 하지만 저는 이미 달리고 있었습니다. 젖은 옷이 무거웠지만 멈출 수 없었죠. 30분을 달렸을까요? 브로커가 차를 세워둔 곳에 도착했습니다. 차에 타는 순간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두만강 너머 북한 땅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저는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중국 투먼시에 도착한 순간 저는 자유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죠. 브로커는 저를 조선족 마을의 한 집 지하실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일주일 숨어 있으시오. 북한에서 수배령이 떨어질 거요. 당신은 정찰국 출신이니 찾으려고 혈안이 될 거요. 지하실은 습하고 어두웠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콘크리트 벽 형광등 하나, 그리고 얇은 이불 한 장. 북한의 감옥과 다를 게 없었죠.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이게 자유로 가는 과정이니까요. 사흘째 되던 날, 브로커가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큰일 났소. 중국 공안이 이 동네에서 탈북자 단속을 시작했소. 북한 보위부에서 당신을 찾는다고 공문이 왔다더군.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중국은 탈북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잡히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죠. 그럼 전 사형입니다. 한국 대사관으로 가야 하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브로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국에는 북한 탈북자를 받아주는 한국 대사관이 없소. 베이징 대사관은 경비가 삼엄해서 들어갈 수도 없고 동남아시아로 가야 하오. 태국이나 라오스. 그날 밤 저는 다시 이동했습니다. 브로커의 차를 타고 7시간을 달려 선양에 도착했죠. 그곳에서 다른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젊은 조선족 여자였는데 그녀가 말했습니다. 태국까지 가는데 1만 달러 필요해요. 없으면 못 가요. 저는 가진 돈이 없었습니다. 이미 국경을 넘는데 5,000달러를 썼고 남은 건 500달러 뿐이었죠. 제가 해커예요. 중국에서 컴퓨터만 있으면 돈을 벌 수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브로커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그녀는 저를 선양의 한 PC방 뒷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1만 달러 만들어요. 못 만들면 북한으로 팔아버릴 거예요. 저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해킹 기술을 총동원했죠. 중국의 작은 업체들을 타깃으로 랜섬웨어를 뿌리고 비트코인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들었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가면 죽으니까요. 6일 만에 저는 1만 2천 달러를 만들었습니다. 브로커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진짜 해커였네요. 좋아요. 태국으로 보내드릴게요. 하지만 그날 밤 더 큰 위기가 왔습니다. PC방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죠. 공안이었습니다. 누군가 신고한 겁니다. 브로커는 저를 뒷문으로 밀어냈습니다. 달려요. 지금 당장. 저는 선양 거리를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뒤에서 공안들이 쫓아왔죠. 서라.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골목을 누비고 담을 넘고 쓰레기통 뒤에 숨었습니다. 1시간을 숨어 있었을까요? 주위가 조용해졌습니다. 새벽 4시, 저는 조심스럽게 기어 나왔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옷은 땀과 먼지로 범벅이었죠. 하지만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 주머니에는 1만 2천 달러가 있었습니다. 태국으로 가는 희망이 있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탈북은 북한을 벗어나는 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자유를 얻기까지는 아직 멀었다는 것을. 선양에서의 공안 추격을 벗어난 후 저는 새로운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이번엔 한국인이었죠. 그는 탈북자 구출을 전문으로 하는 NGO 활동가였습니다. 정찰국 출신이라고요? 위험하겠네요. 하지만 도와드릴게요. 2018년 5월 저는 가짜 여권을 받았습니다. 중국인 신분이었죠. 이걸로 곤명에서 방콕까지 비행기를 타세요. 방콕에 도착하면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겁니다. 브로커가 설명했습니다. 간단해 보였지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곤명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거의 패닉 상태였습니다. 출국 심사대 앞에서 제 다리가 떨렸죠. 만약 가짜 여권이 발각되면 중국 감옥에 갇히거나 북한으로 송환될 겁니다. 심사관이 제 여권을 받아들었습니다. 스캔하고 컴퓨터를 보고 다시 제 얼굴을 봤죠.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심사관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통과.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을 때 저는 처음으로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창밖으로 중국 땅이 멀어지는 걸 보며 눈물이 났죠. 3시간 후면 태국입니다. 거기서 한국 대사관에만 가면 됩니다. 방콕 공항에 내렸을 때 열대의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북한의 차가운 바람과는 너무 달랐죠. 저는 공항 밖으로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한국 대사관 가주세요. 서툰 영어로 말했습니다. 택시가 방콕 시내를 지나갔습니다. 눈부신 햇빛, 고층 빌딩들, 거리를 가득 채운 자동차들, 웃으며 걷는 사람들. 이게 자유로운 세상이구나 싶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죠. 한국 대사관 앞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였습니다. 높은 담장과 경비원들이 보였고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제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 문만 들어가면 저는 자유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사관 정문 앞에는 태국 경찰과 경비원들이 지키고 있었고 그냥 뛰어들 수는 없었죠. 저는 하루를 기다렸습니다. 근처 싸구려 호텔에서 잠을 자며 대사관을 관찰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회가 왔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이 출근하는 시간이었죠. 차량들이 들어가면서 정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달렸습니다. 경비원이 소리쳤습니다. 스탑!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국 경찰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리쳤습니다. 저는 북한 사람입니다. 탈북자입니다. 한국 정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한국어로 그리고 영어로. 대사관 직원이 달려나왔습니다. 한국 사람이었죠. 그는 태국 경찰에게 무언가 설명했고 저를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대사관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한국 정부가 보호할 겁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평양을 떠난 지 한 달 만이었습니다. 총알을 피하고 공안을 피하고 수천 킬로미터를 도망쳐서 마침내 저는 자유의 문턱에 도착했습니다. 방콕 한국 대사관에서 사흘을 보낸 후 저는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발급한 정식 여행 증명서를 손에 쥐고서요. 2018년 6월 5일 저는 처음으로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바로 국정원 조사를 받았죠. 3개월 동안 하나원에서 조사를 받고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정찰국 출신이라서 조사가 더 까다로웠습니다. 북한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해킹한 목록을 모두 말씀해 주세요. 저는 솔직하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제가 해킹했던 은행들, 훔쳤던 돈, 만들었던 악성 코드.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숨길 수 없었습니다. 조사관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 일은 범죄지만 당신도 피해자입니다. 강요당한 거니까요. 하나원을 나온 후 저는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관악구에 작은 원룸을 얻었죠. 처음 혼자 방에 앉았을 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제 집이라는 게, 아무도 감시하지 않고 문을 잠그면 제 공간이라는 게. 첫날 밤 저는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봤습니다. 북한에서는 금지된 남한 드라마, 뉴스, 음악, 마음대로 볼 수 있다는 게 신기했죠. 새벽 3시까지 영상을 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자유구나. 보고 싶은 걸 보고, 듣고 싶은 걸 듣고, 생각하고 싶은 걸 생각하는 것. 취업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제 해킹 실력은 한국에서도 통했으니까요. 한 사이버 보안 회사에서 저를 원했습니다. 북한 해커의 기술을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적임자예요. 2018년 10월 저는 제 인생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250만 원. 그 돈으로 제일 먼저 한 일은 부모님께 국제 전화를 거는 거였습니다. 중국 브로커를 통해서요.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살아있구나.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제가 사라진 후 집안이 조사를 받았다고. 아버지가 당에서 쫓겨났다고. 하지만 숙청되지는 않았다고. 엄마는 괜찮다. 내가 살아있다니 다행이다. 자유롭게 살아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죄책감에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자유 때문에 가족이 고통받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자랑스럽다. 용기 있게 살아라. 지금 제 책상 위에는 3대의 모니터가 있습니다. 저는 매일 북한 해커들의 공격을 막는 일을 합니다. 아이러니하죠. 한때는 제가 공격하는 쪽이었는데 이제는 막는 쪽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속죄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얻어야 하는 것이고 누군가는 가족을 잃으면서 얻는 겁니다. 하지만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생각할 자유, 말할 자유, 꿈꿀 자유.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누리는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리고 아직도 북한에서 고통받는 2,500만 명을 기억해 주세요. 그들도 자유를 꿈꿀 권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